네, 안녕하십니까. 기초한국사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고려 건국 과정을 살펴봤었습니다. 즉, 고대사의 모순을 극복을 하고요. 새로운 중세사회로 이행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살펴봤었죠. 이렇게 성립된 고려사회를 문벌 귀족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벌 귀족사회는 어떻게 성립됐으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가다가 언제 뭘 계기로 해서 문벌 귀족사회가 막을 내리게 됐는가? 이 내용들을 이 시간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봅시다. 우리가 그 신라 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신라 사회는 골품제 사회다. 골품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였죠? 골품제도, 화백, 화랑도 있었죠. 고려는 뭐라고 그랬어요? 문벌 귀족 사회입니다. 조선은요? 양반 관료제 사회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고려 사회를 문벌 귀족 사회다. 라고 할 때 이 문벌할 때 문은 한자는 어떻게 쓰냐 하면 이 문자는요. 가문 문자를 쓰는 겁니다. 가문. 인문문 할 때 있죠. 문무할 때 그 문자가 아니라 가문의 권위를 중시한다 해서 가문 문자를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려 문벌 귀족 사회는요. 한 200년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918년에서 1392년까지 고려가 건국이 돼서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약 480여 년 정도 되죠. 500년 왕조로 하죠. 근데 500년 고려 왕조 중에서 실질적인 문벌 귀족 사회는 성종에서 누구 때까지냐면은 문종제 때까지예요. 이때까지를 문벌 귀족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성종이 981년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종 24년 1170년 무신정변으로 해서 막을 낼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981년에서 1170년까지란 말이에요. 한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벌 귀족 사회가 어떻게 해서 성립됐으며, 그러니까 누가 문벌 귀족이 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벌 귀족 사회를 세 시로 나누거든요. 나눴을 때 성립기, 그리고 동요기. 동요기 그러면은 이자겸의 난이라든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 계기로 휘청거리죠. 그러나 이제 동요기 이후에 고려 문벌 귀족 사회는 어떻게 돼요? 붕괴기로 갑니다. 붕괴기로. 이 문벌 귀족 사회가 막을 내리게 된 사건은 뭐라고 했어요? 무신정변이라고 했습니다. 붕괴기. 이 세 시기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문벌 귀족이 됐으며, 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문벌 귀족이 됐으며, 이렇게 해서 성립된 문벌 귀족 가문은 누가 있으며, 또 이 문벌 귀족 사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이걸 좀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문벌 귀족의 유형부터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문벌 귀족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이제 고려 건국 직전의 과정으로 좀 넘어가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육두품들이 있죠. 도당 유학생들입니다. 근데 육두품이라고 해서 모조리 다 어디다 고려 건국 과정에 동참하지는 않습니다. 신라대 진성유황대 때 최천 같은 경우는 개혁 건의를 올렸다가 안 되니까 합천의 인사로 낙향을 해서 거기에서 생을 마감을 합니다. 두백제를 세웠었던 견훤이 있었죠. 견훤한테 붙었던 사람은 최승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왕건에게 붙었던 육두품 출신으로서는 최언위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죄다 도당 유학생들. 유교적 지식인들 이렇게 요약하시면 돼요. 도당, 당에 건너갔다 온 유학생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육두품. 또 고려 건국의 주역이었던 육두품과 같이 결탁했던 세력이 누구예요? 바로 지방 호족이죠. 장군, 성주라고 지칭했던 지방의 거의 반독립적 세력이었습니다. 여기다가 홍유, 신순겸 등 고려 건국에 공을 세웠던 개국 공신들 얘네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과거라든가 또 군공이라든가 또는 음서라든가 또 왕실과의 혼인
이런 방법을 통해서 중앙으로 진출하는 거죠. 중앙으로 진출해서 바로 뭐가 됐다? 문벌 귀족이 된 거죠. 요 문벌 귀족 가문들 잠깐 좀 봅시다. 이 가문이 한두 개 나오는 가문은 아닐 겁니다만은 대표적으로 경원 이씨. 경원 이씨는 인주 이씨인데요. 인주 이씨는 인천 이씨를 얘기합니다. 이자겸 같은 경우가 여기 해당이 되고요. 또 파평윤 씨. 이 파평윤 씨는 윤관이죠. 윤관. 파주입니다. 파주고요. 그 다음에 해주 최씨. 해주 최씨라고 한다면 최충이죠. 최충. 해동공자라고 얘기하는 해주 최씨. 최충. 그 다음에 경주 김씨. 경주 김씨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바로 김부식 등 이런 가문들이에요. 이 한두 개 가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십 개 가문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문벌 귀족 세력들이요. 이 문벌 귀족 사회의 성격을 좀 한번 봅시다. 초기의 문벌 귀족 사회는 능력을 본위로 하는 개방적인 사회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 본위의 개방적인 사회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12세기 이후의 고려 문벌 사회는 능력보다는 뭘? 혈연입니다. 혈연을 본위로 하는 혈연 본위의 개방적인 사회에서 뭘로? 다시 폐쇄적인 사회로 뒤집어집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능력 본위에서 혈연을 본위로 하는 개방적인 사회에서 폐쇄적인 사회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고려 문벌교 사회를 능력 본위의 개방적인 사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를 그 근거로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면은 광종제 때 과거 제도가 시가 되죠. 과거 제도의 실시를 가지고 고려 문벌교 사회는 능력 본위의 개방적인 사회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 하대 때 골품제 사회 모순은 꽉 막힌 사회 모순 아닌가요? 거기에 유일하게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그 능력, 시험 잘 봐서 그 시험 성적에 의해서 그 틀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던 세력들이 다시 12세기 이후에 가면은 혈연본위의 폐쇄적 사회 또는 그런 존재로 변질이 돼버려요. 왜 변질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제시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때의 고려 문벌교 사회를 뭐를 그 근거로 얘기하느냐? 자, 정치 면에서 음서라든가 경제 면에서는 공음전식과 줄여서 공음전 그리고 근친혼이라든가 동성혼 왕실과 또는 그네들끼리 끼리끼리 그네들만의 리그예요. 끼리끼리 결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연으로 묶어집니다. 사학죠, 사학. 사교육을 얘기합니다. 사교육. 관학과 사갈 때. 이거를 통해 가지고 고려 문벌교 사회는 혈연본위의 폐쇄적 사회로 변질됩니다. 여기서 음서와 공음전은 공통점. 5품 이상의 관리들이 누렸던 정치, 경제적인 특혜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혈연본위의 폐쇄적인 사회 모순이 노출이 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게 뭔가요? 동혁이의 첫 번째 사건 뭐예요? 이자겸의 난입니다. 1126년이죠. 그거의 결과가 일부 원인이 됐던 1135년 뭔가 이게 바로 묘청, 서경, 천도운동이에요.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이다. 이게 1135년입니다. 이 두 사건에도 불구하고 고려 문벌교사의 모순은 수습이 됐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쐐기를 박은 사건이죠. 이게 뭐예요? 무신정변입니다. 그러니까 무신정변으로 인해서 고려 문벌 귀족 사회는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 과정이죠. 이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탄탄하게 성립된 고려 문벌 귀족 사회가 휘청거리게 된 첫 번째 사건이 뭐라고요? 이자겸의 난이고 그거의 결과가 일부 원인이 됐던 것이 묘청 서경 천도운동인데 이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공교롭게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면 하나, 첫 번째
고려 문벌 귀족 사회의 문벌 귀족 사회에 모순과 폐단이 노출됐다는 점. 여기서 고려 문벌 귀족 사회에 모순과 폐단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할까요? 이거죠. 이런 것들이죠. 음서, 공음전, 근친혼, 동성혼, 사학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지네들만의 리그에서 필요한 요소죠. 그렇죠? 그 모순과 폐단입니다. 꽉 막힌 두 번째 풍수지리설하고 도참설. 풍수설과 도참설이 이용이 됐다라고 하는 점. 자,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에서는 서경길지설이라고 하는 풍수지리설이 이용이 됩니다. 이자금의 난에서는 나중에 보겠지만 도참설이 이용이 됩니다. 도참은 좀 쉬운 말로 바뀌면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하는 거죠. 그걸 도참이라고 그래요. 도참. 물론 어떻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그건 도참 사상. 그리고 둘 다 모두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에서 우리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걸 보자는 것은 아니에요. 뭘 보자는 건가요? 바로 실패했지만 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실패했지만은 고려 문벌 기록사의 근본적인 모순은 시정이 됐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뭘로 갔다? 무신정변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무신정변은 직접적으로는 이것들은 간접적인 영향이고요. 무신정변의 직접적인 원인은 고려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그걸 사자성어로 숭, 문, 천, 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죠? 문을 숭상하고 숭문 그리고 무를 뭐 하는 거죠? 천시하는 겁니다. 이에서 여러 가지 이것과 함께 여러 가지의 부차적인 요인이 돼서 무신정변이 터진 거죠. 무신정변 1170년에서 몇 년까지 가느냐면은 딱 100년입니다. 1270년까지인데 그거는 무신정권 변천 과정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이렇게 해서 성립된 문벌기록사회는 이 두 사건을 계기로 해서 휘청거렸고 무신정변 계기로 해서 결국은 막을 내렸다. 까지가 고려 문벌기록사회의 변천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있죠. 이자금의 난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 때냐면은 인종대 때입니다. 인종. 밑에 말이죠. 여러분들 자료에 이자겸 그 경원이 씨하고요. 왕 씨라고의 혼인 관계도 표가 하나 있죠. 그 표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선종이 있고요. 그쵸? 선종 너무 올라갔나요? 선종 보지 말고요. 숙종까지 봅시다. 숙종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은 예종이 나옵니다. 예종 다음에 누가 나오죠? 인종이 나오죠. 여기까지 봅시다. 참고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강에서 이제 고려의 대외 관계에서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지금 시기적으로 몇 세기인가요? 1126년, 1135년은 몇 세기예요? 12세기죠. 12세기입니다. 12세기의 대외 관계 속에서 북방 유목민은 누가 있냐면 여진족이 있습니다. 여진족이 세운 나라를 금이라고 그래요. 금. 이 여진이 자꾸 변방을 노략질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숙종제 때 윤관이 여진을 토벌을 하러 갔어요. 근데 1104년에 여진을 토벌하러 갔는데 깨져버렸습니다. 왜냐면은 윤관이 갈 때는 보병을 데리고 갔거든요. 얘는 기마민족입니다. 말 타고 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깨졌습니다. 그래서 윤관이 죽진 않고 깨지고 나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보병 외에 기병과 승병까지 모아가지고 여진을 토벌하기 위해서 뭘 편성했냐면은 별무반을 편성했습니다. 신기군, 기병이죠. 신복은 보병입니다. 항마군, 승려야, 승려.
호국불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무할 편성에서 여진 토벌 준비가 끝났어. 다 됐어. 그래서 숙종대 때 여진을 토벌하려고 했는데 숙종이 고려 왕들은 서경에 왕이 되면 갔다가 100일 동안 있다가 돌아오고 또 서경에 사당이 있어. 동명왕의 사당이 있습니다. 고려는 고구려의 후계자라고 했습니다. 동명왕은 주몽이죠. 그래서 사당을 만들어 놓고 조상신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어요. 숙종이 서경에 동명왕의 제삿날 맞춰서 제사를 지내러 갔는데 거기서 몸이 아파버렸습니다. 병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왔다가 병을 얻자 다시 이제 부랴부랴 개경으로 오는 겁니다. 개경으로 오는 가마를 타고 오는 중에 갑자기 죽어버려요. 급살합니다. 그러니까 숙종이 죽자 별무반을 통해서 여진을 토벌하는 계획이 숙종대 때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오죠? 예종이 나옵니다. 예종대 때 와서 윤관이 별무반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디를? 여진을 토벌하러 갔어. 그러니까 토벌했어. 해가지고 동북 부성을 축조를 했습니다. 이때가 1107년에서 1109년이에요. 만 1년 반 만에 다시 여진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진은 1115년에 국호를 금으로 고치고 세력을 키워나가요. 1115년 국호 금, 1125년 거란 멸망, 1126년에 고려의 4대를 요구합니다. 이때 이자금이가 4대에 사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진의 세력이 이제 굉장히 크게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1, 2, 3, 4년에 몽골에게 멸망을 합니다. 이 여진족의 성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동북 구성은 함경도 쪽으로 보고요. 윤관에 의해서 만 1년 반 만에 돌려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여진족에 대한 성세 과정을 좀 잠깐 보자는 겁니다. 이자금의 남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이자금에게는 딸이 넷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딸을 예종에게 출가시켜서요. 인종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인종에게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출가시켰어요. 그러니까 거듭된 외척 관계를 맺는 거죠. 이자금이. 그렇지? 인종은 이자금에 있어서 뭐야? 외손자죠. 외손자고 인종은 이자금이가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족보가 그렇습니다. 근데 인종은 이모, 셋째 이모하고 넷째 이모하고도 혼인하는 거예요. 중첩된 혼인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은 이자금에게 있어서 인종은 외손자이면서 셋째 사이며 넷째 사이고, 그지? 인종은 이자금이를 뭐라 불러? 외할아버지라고도 부르겠지만은 장인이라고도 부르겠지, 그렇지? 족보가 너무 헷갈리게 되나요? 봐봐, 그리고 2, 3, 4 이건 이자금의 딸들 아닙니까? 딸, 그렇지? 근데 얘는 자매죠, 자매. 자매잖아요. 언니 동생 하는 자매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뭐야?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이 돼버리는 거죠. 고부간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는 고려 문벌 기억사회과 아까 말씀드린 모순과 폐단 중에 하나 뭐예요? 이거죠. 근친혼, 동성혼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폐단 이것이 결국 엄청난 사건에도 극복하지 못하고 시정되지 못하고 계속 누적이 되면서 무신정변으로 폭발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종대 와서 이자금의 세력이 어느 정도 됐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딸들을 다 이쪽으로 보내놓고 말이죠. 권력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렇죠? 가지고 노는 겁니다. 흡사 19세기 때 세도 정치 때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종을 죽이고 이자금이가 누구를 끌어안아서 척준경이를 끌어안고 인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이자겸의 난이었었습니다. 이때 척준경이를 끌어안을 때 이자겸이가 도참설을 이용합니다. 예언사상을 이용하는 거죠. 거기 보시면 18자 위왕이라고 되어 있죠. 자, 다음 장에 보시면은 18자 위왕 이거를 글자를 합쳐놓으면은 18자를 합쳐놓으면 뭐가 되죠? 18자 위왕입니다. 이 씨가 왕이 된다. 또는 목자 득국에서 이 씨가 득국 나라를 뭐 한다는 거죠? 얻는다 해서 득국입니다. 목자 득국.
다 도참설이거든요. 애언사상이 나왔습니다. 저 사상을 믿고 척중경의를 꼬드겨서 연합해서 궁궐에 불을 지르고 인종을 감금하고 독살 기도를 합니다. 왕위를 찬탈하려다가 실패했는데 이자겸과 척중경 간의 권력 분배 문제로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인종이 누구를 회유했냐면은 척중경의를 회유를 해서 척중경의로 하여금 누구를 죽이게 했어요? 이자겸이를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끝났어, 실패로. 그럼 이제 척중경의는 정지상한테 죽어. 그래서 정지상에 또 세도로 또 넘어갑니다. 이 정지상은 나중에 묘청 세력과 연합을 해서 서경천 운동을 주도했던 그 정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자겸이 나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이자겸이 나는 결과 좀만 봐봐요. 일단 개경의 궁궐 소실됐지, 민심 흉흉해졌지, 도참설이 유행했지, 또 개경의 땅에 덕이 안 좋으니까 자꾸 이런 변란이 생긴다. 수도를 어디로 옮기자? 서경을 옮기자. 서경 천도로 나오죠. 그렇죠? 자, 세 번째 보면은 고려 문벌 귀족 사회가 휘청거리는 개가 됐죠. 마지막 여진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진은 1115년에 국호를 뭘로 고친다고 그랬죠? 금으로 고쳤다고 그랬죠. 여진에 대한 얘기입니다. 1125년에 거란족이 세운 나라를 요라고 그래요. 거란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1126년에 고려에 4대를 요구합니다. 군신관계를 요구하는 거죠. 이때 4대 요구에 대해서 이자겸이 있죠. 이자겸이가 4대 수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자겸은 1126년에 이자겸의 난을 일으킨 거죠. 근데 실패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자겸이 난 직전에 고려가 4대 요구에, 고려에 대한 4대 요구에 대해서 수락을 했기 때문에 이자겸의 난 실패 이후에 여진에 대한 4대 압박은 계속 강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자겸의 난의 결과예요.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고려 조정은 수습하는 과정에서 고려 조정은 내홍을 빚습니다. 묘청을 중심으로 했던 서경파와 김부식을 중심으로 했던 개경파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교재 표 좀 한번 보죠. 표. 개경파와 서경파 표 있죠? 찾았죠? 표. 이 표는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전자, 김부식을 중심으로 했던 개경파. 후자, 묘청을 중심으로 했었던 서경파. 그리고 전자, 역사식 보면은 신라 계승의식, 후자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청은 수도를 서경으로 옮겨서 여진을 이참에 치고 고구려 땅을 차지하자. 김부식은 유교 이념에 충실한 사회를 건설하자. 즉, 물 흐르는 대로 가자. 무슨 얘기예요? 역행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주장의 1번 봐봐요. 그 1번을 보시면은 유교 이념에 충실한 사회에서 확립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역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고구려 오태복이냐. 그냥 신라 땅에 만족하자. 그래서 신라 계승 의식이에요. 그리고 김부식의 주장 내용 중에 보면은 마지막에 금과 여진과 4대 관계 유지합시다. 그냥 이대로 갑시다. 이거예요. 현실과 타협하는 거죠. 여진 정벌은 송에 이용당한 일이라며 반대에 따랐죠. 이 얘기는 대외 관계에서 따로 좀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이 얘기입니다. 이건 중국 얘기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양쯔강입니다. 이쪽에 여진이 있고요. 고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북송이 있습니다. 북송이 있는데요. 북송의 황제, 흠종 황제가 1127년에 여진에게 납치가 돼요. 그래서 북송이 멸망하고요. 바로 남송이 성립됐어요. 남송이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여진의 땅은 이제 여기까지가 여진 땅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고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송은 고려의 정치 군사적인 목적에서 수교 관계를 맺었고요. 고려는 송의 경제 문화적인 목적에 있어서 손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송 입장에서 우리 황제가 납치가 됐으니까 야 우리 연합했지 우리 수교 관계를 맺었지 않았느냐, 그렇지? 그래서 우리 같이 해서 여진을 치고 흠종 황제도 되찾아오고 해야 되겠다 했어. 그러니까 송이 고려에게 요구를 했더니 고려에서는
그러자 말자. 그러자 누구? 묘청. 그러지 말자 누구? 김부식. 그래서 김부식은 왜 그러지 말자 그랬죠? 이거는 송에 이어진 정벌은 송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반대를 했던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12세기 대외 관계에서도 언급이 될 겁니다. 근데 서경파의 묘청 주장 내용을 봐봐요. 자주적인 혁신 정치를 추구하면서 이어진 정벌, 금국 정벌, 그리고 칭제 건원. 자, 칭제 건원 무슨 뜻이에요? 칭제 건원이라는 뜻은 뭐야? 칭제, 황제라 칭하고 건원, 연호를 쓴다는 뜻이에요. 칭제 건원이다라고 일하는 거죠. 자, 그 금국 정벌하고요. 칭제 건원은 박스형 천할. 우리가 묘청을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인물로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어진 정벌과 황제 칭하고 건원, 연호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금의 난의 결과의 문제점 해결을 놓고 고려조정은 서경파와 개경파로 나눠졌다.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런 이제 여진을 치기 위해서 수도도 옮기고 여진을 치기 위해서 예내를 주장해서 묘청 세력의 주장해서 서경에 대화궁을 짓고 궁궐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도를 준비하는 거죠. 이제 공사 진행이 얼마나 됐는가 해서 이제 개경의 왕과 신하들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가는 길에 비가 와서 강을 건너다가 인명사고가 나게 돼요. 그래서 김부식이 이거 불길하다. 왕을 데리고 돌아버렸어요. 어디로? 개경으로. 근데 묘청은 독자적으로 서경으로 갔습니다. 가서 나라를 세워버렸어. 반역을 한 거죠. 국호.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대위, 연호, 천계. 자기 군대를 뭐라고 했어요? 천견충의군이라고 했어요. 고려시대 때 법률에서요. 가장 중죄로 다스렸던 것이 뭐냐면은 반역죄와 불효죄입니다. 그럼 묘청은 지금 김부식 개경 세력의 입장에 의해서 본다면은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반역죄죠. 그래서 김부식이 관군을 데리고 가서 1년 만에 쳐버렸어.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실패로 끝났다는 얘기는요. 고구려 고토회복을 위한 북진 정책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신라 계승 의식에 입각한 책이 하나 나오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뭐예요?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1145년에 삼국사기가 편찬됩니다. 삼국사기를 다른 각도로 해석하면 고려의 북진 정책을 좌절시킨, 중단시킨 역사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삼국사기는 신라 계승 의식이 그대로 내재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세력이 이제 몰락을 하는데 묘청을 중시했던 서경 세력이 단순히 얘네들만이 이 묘청 사건을 저지른 건 아니고요. 고려사의 이런 풍조 속에서 숙문, 천무의 풍조 속에서 무신들도 여기에 동참했었거든요. 동참했는데 실패로 끝나면서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는 더욱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신들이 이제 견디다 못해서 얘네들에게 반기를 든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1170년 무신정 1170년은 경인년입니다. 그래서 경인의 난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경인의 난, 무신정변, 즉 종중부의 난으로 인해서 문벌 귀족 사회는 박살납니다. 붕괴가 되고 그런 무신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 숙문천무, 즉 무신정변의 원인이 됐다는 숙문천무, 문을 숭상하고 무를 천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천무에 대한 사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천무에 대한 사례를 보기 전에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마무리 좀 하고 봅시다. 그 후에 참고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신채호의 서경천도 인식에서 나와 있는 자료가 하나 있죠. 신채호는 조선사 연구초에서 신채호는 20세기 때를 살았던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민족주의 사학자입니다. 조선사 연구초에서 밑에서 위에서 한 5째 줄 봅시다. 묘청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묘청 사건에 대해서 역사가든 단지 왕사는 김부식입니다. 반란한 적, 누구예요? 묘청이겠죠? 반란한 적을 친 것으로 알았을 뿐인데 이는 근시안적인 관찰이다. 밑줄,
그 실상은 낭불대 육아의 대립, 국풍파대 한학파의 대립, 독립당 대 사대당의 대립, 진취대 보수의 싸움이니 묘청은 전자, 김부식은 후자다. 계속 밑줄 그어놔요. 어찌 1000년 내 제1 대사건이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이랬어요. 우리 역사 1000년 내 역사상 제일 첫 번째 가는 사건이 뭐다? 이거다. 이랬죠. 근데 왜 그러면 신채호는 묘청을 두둔하고 김부식을 4대 보수주의자로 매도를 했을까요? 신채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가 살았던 시대는 언제라고 했어요? 일제강점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신채호라고 생각한다면은 묘청과 김부식을 놓고 누구를 우대하겠어요? 당연히 묘청이죠. 적절하게 사대하고 굽신거리고 현실 체제 유지하려고 했던 김부식보다는 좀 더 도전적이고 반항아적인 그런 기질을 가진 묘청과 같은 사람이 신채호가 살았던 시기에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항일운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묘청이 영웅시됐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역사가 영웅을 만드냐, 영웅이 역사를 만드냐, 이 얘기입니다. 어쨌죠? 역사가 영웅을 만드나요? 영웅이 역사를 만드나요? 영웅이 역사를 만드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 시대에서 영웅이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영웅은 언제 나온다고 그래요? 난세에 나온다. 어지러운 세상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영웅사관을 중시하는 겁니다. 항일운동하는 과정에서. 그 수많은 영웅들이 출연해서 우리 항일운동 해야 되겠다. 독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웅전기도 많이 편찬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강감찬전, 최영장군전, 뭐 동명왕편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영웅들이 나옵니다. 뭐 외국의 나폴레옹전도 나오고 말이죠. 알렉산더전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는 얘기예요. 이순신전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읽어라, 읽고 이런 영웅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흐름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신채호는 김부식보다는 누구를? 묘청을 영웅시했었던 겁니다. 그렇죠? 시대가 영웅을 낳는 거지 영웅이 시대를 낳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바로 밑에 보시면은 천무에 대한 얘기 있습니다. 천. 이게 이제 고려사회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을 숭상하고 무를 천상합니다. 토지 더 작게 주죠. 문신들이 무관의 고위직을 독점하죠. 여러분들 대관계에서 보면은 서희, 강동육자 서희, 강감찬, 윤관, 무신일까요? 문신일까요? 무신이 아니에요. 과거에 문과의 제술과 출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신들이 무관의 고위직을 다 장악하고 있었죠. 이것도 무신 입장에서는 불편사항 아닙니까? 그러겠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신정변의 원인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신정변은 총 몇 시기로 나누냐면은 총 3시기로 나눕니다. 성립기. 이 무신정권의 변천 과정은 표를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다음 장에 보시면은 밑에 무신정권 변천사가 있으니까요. 성립기 했을 때 누가 나오냐면 정중부. 중방정치하죠. 그 다음에 정중부를 죽이고 등장했던 누구죠? 경대승이에요. 그런데 경대승은 25살에 정권을 잡습니다. 30살에 병살하는데 정중부를 앉혀놓고 잡아놓고 산채로 등뼈를 하나씩 추려서 죽여요. 굉장히 잔인하게 죽인 거죠.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총으로 권력을 잡잖아요. 총으로 망해요. 그런 얘기 있죠? 칼로 권력을 잡으면 칼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경대승이 정중부를 이렇게 죽였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죽을 수도 있거든요. 사전에 그걸 막기 위해서 경대승은 중방, 무신연합정권을 없애고 개인 사병집단 도방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경대승이 병살하고 나서 이 의민이 권력을 잡습니다. 참고로 이 의민은 노비입니다. 천민입니다. 어머니가 천민이에요. 노비예요. 이때는 가문 필요 없어요. 이제 문벌 기록사회는 무너졌죠.
나중에 이 의민을 죽이고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최충원이죠. 최충원의 산호 만작이 난리킬 때 뭐라고 그래요? 왕후 장상이 어찌 씨가 있느냐 이랬거든요. 아무나 하면 될 수 있다. 이 의민 봐라. 얘도 노비인데 해지 않았느냐? 우리 각기 상견 죽이고, 그렇지? 그리고 삼한에서 고려에서 노비가 없는 세상 만들자. 이렇게 하다가 내부에 밀고자 해서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최충원, 그 다음에 최우,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최항, 그 다음에 누구죠? 최의. 이게 4대 63년간에 걸친 실질적인 무신정권의 어느 시기예요? 확립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신정권기 그러면 최씨정권기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뭐 교정로감, 정방, 서방, 삼별초, 마별초, 또 농장과 노비와 이런 것들이 최씨정권의 정치, 경제, 군사적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뭐 팔만대장 정도 있고 사상조는 조계 정도 있고 이렇죠. 그러다 최희가 1258년에 어떻게 돼요? 피살이 됩니다. 누구한테? 김준한테 피살이 돼요. 김준은 유경과 연합을 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그 김준이 또 누구한테 죽었냐 그러면은 임연한테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신정권의 뭐다? 몰락기. 약 10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임연이라는 사람은 그의 아들 임유무에게 권력을 넘겨줍니다. 이거는 임시정권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중부부터 임유무까지 무신정권 변천사입니다. 이 무신정권 변천사 과정에서 13세기 대관계를 보면 몽골하고의 관계를 맺거든요. 그 몽골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그게 누구 때냐 그러면은 최후 때입니다. 자, 이때가 고종 18년 1231년입니다. 몽골의 침략 배경이라든가 경과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대외 관계에서 따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침략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몽골과 화의를 맺었어요. 조공을 갖다 바치기로, 특산물을 갖다 바치기로 화의를 맺고 몽골은 돌아갔습니다. 근데 몽골 사신 저고해라는 사람이 고려인으로 변장해서 여진족이 고려인으로 변장해서 몽골의 사신 저고요를 죽이는 사건이랍니다. 몽골의 외교관이 피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몽골이 이걸 계기로 해서 들어온 것이 몽골의 1차 침략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화의를 맺고 이제 돌아갔단 말이에요. 조공하기로 하고. 근데 몽골에서 고려에 많은 조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는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요? 강화도로 옮깁니다. 강화천도입니다. 이게 고종 19년 1232년입니다. 몽골집 다음이에요. 그 강화천도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몽골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싸우러 들어간 겁니다. 항몽의 의미로 강화도로 들어간 거죠. 몽골은 수전에 약해요. 그래서 강화도 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강화천도 이후에 몽골의 침략은 언제까지 하냐면 최양, 최희, 김준, 임유무까지 해가지고 총 몇 차? 6차 침입이 감행이 됐습니다. 강화도 왕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은 육지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몽골 침략으로 짓밟히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강화도에 있었던 문신들이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나갑시다, 항복합시다. 근데 무신들은 끝까지 저항합니다. 끝까지 저항했던 임유무가 누구한테? 문신한테 피살이 돼요. 그리고 문신들에 의해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1270년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화천도는 항몽이지만은 개경환도는 무슨 의미예요? 항복의 의미입니다. 굴복했다는 거죠. 개경환도의 주체 세력이 방금 말씀드렸죠. 문신이라고 그랬어요? 무신이라고 그랬어요? 문신입니다. 무신 아니에요. 무신은 강화도를 천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거기서 견디면서 몽골에 싸우자라고 하는 거고. 근데 문신들은 이럴 바엔 차라리 항복하자라고 하는 주장이었죠. 결국 이제 1270년에 원종대 때 개경환도가 단행이 되면서 몽골의 6차 침략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개경환도에 대한 반발이, 무신들에 대한 반발이 뭘로 나왔냐면은
삼별초 항쟁으로 나와요. 삼별초 항쟁은 1273년에 막을 내게 됩니다. 강화도에서 진도, 배중손 나오죠. 그다음에 진도에서 토벌되죠. 김통정을 중심으로 제주도, 애월읍, 항파두리에 가서 정하다가 결국 저는 자결해 버립니다. 1213년이죠. 그리고 이제 뭘로 가죠? 원 간섭기로 갑니다. 자주성 실현기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우리가 자주성 실현기를 겪습니다. 우리 민족 문화의 또 민족성의 스크래치가 좀 난 시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충렬왕 때부터 해서 공민왕 때까지의 개혁 정치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공민왕 개혁 정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체크 좀 해놓으시고 꼭 기억하시고 이 원간섭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극복해 가는 과정이 곧 어느 과정이냐 그러면은 조선 건국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고려의 대관계하고 고려 문벌 기록사의 변청 과정하고의 연계표예요. 그러면은 무신 정권은 몇 년 간다고 했을까? 1170년에서 정확히 몇 년 갔습니까? 1270년입니다. 딱 100년이에요. 이렇게 해서 100년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고려 문벌 기록사의 모순이 수습이 돼서 다시 찬란한 고려 문벌 기록사회가 꽃을 피워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자주성 실현기, 이른바 원간섭기라고 하는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극복할 수가 있어 없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디가? 새로운 사회, 조선. 단순한 고려에서 조선을 이행했을까요? 아니죠. 사회 변화입니다. 중세에서 어디로 간다는 거죠? 근세로 넘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려 문벌 귀족사의 쇠기를 박은 무신정변을 기점을 해가지고 우리는 고려 사회를 크게 이렇게 나눈다. 어디 나눈다? 여기를 고려 전기를 하고 여기를 뭘 한다? 고려 후기를 한다.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무신정변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무신정변의 결과 마지막 부분은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이런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고려 문벌 개혁사회가 어떻게 성립됐으며 이 탄탄한 문벌 귀족 사회가 왜 휘청거렸으며 그거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에도 불구하고 문벌 기록도는 수습하지 못하고 계속 4대 보수화해 나가다가 무신정변에서 박살나는 이 과정까지의 흐름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려 문벌 기록 사회 편청 과정 강의는 여기서 마음을 좀 짓고요. 이 과정에서 나타난 거란, 여진, 몽골이라는 얘기들이 잠깐씩 나왔었죠. 이 과정은 바로 이어서 대외 관계에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